자, 오피스텔이 안 팔리니까 주택수 안 들어간다. 이거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고 설명하는 곳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은 앞으로 계속 주택인 거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제 말에 약간의 모순이 있죠. 아니,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 수 있다면서, 아니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정답은 뭐냐면 오피스텔을 실제 용도로 뭘 사용했냐?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배규민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23년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자, 봅시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여기는 사진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최근 직장인 A씨는 오피스텔 분양 안내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저도 받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B 아파트를 호재도 있고 계약 후 웃돈을 넣어서 매매도 가능하니까 투자의 적격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그 설명하는 전화는 다 좋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귀를 혹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인 A씨가 물어본 거죠. 아니, 내가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또 듣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도 주택수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아니다. 가지고 빠진다. 라고 이제 확답을 하는 거예요. 확답. 자, 이 말이 엄청 무서워요. 요런 말. 세법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있다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답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왜 단순하지 않은지 보여드릴게요. 오피스텔 시장 회복이 더딘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다. 불완전 판매는 뭐냐면 보통 이제 금융상품에서도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았다는 거죠. 좋은 것만 부각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세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된다. 자, 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된 게 좀 영향을 많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시장에도 좀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일부 단지는 계약금을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거나 뭐 계약금 무이자, 신용대출, 뭐 30% 할인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가 좀 전달될 때 일부분만 제공된다. 요게 이제 불완전 판매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정보가 가거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어떻게 상담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저도 몇 번 가서 설명을 들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간 적도 있고, 실제 몇몇 단지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간 곳도 있는데, 뭐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 마요, 저한테. 갔는데,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선생님 보세요. 계약금 10%를 선생님이 냅니다. 계약금 10%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도금 무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은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3천만 원 냈는데 환급을 받으니까 뭐 2천 얼마로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만 주변 시세 대비 얼마만 오른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막 이래. 하고 제가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이거 저 전세 놓을 건데요? 전세 놓을 거면은 부가세 환급 제가 받은 거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 팔 때 제가 주거용으로 전세 놨으니까 주택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불완전 판매입니다. 유리한 거에 대해서 일부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뭐 나쁜 의도가 있는 분도 아주 일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오피스텔이 약간 카멜레온 같은 녀석이라 그래요. 카멜레온 같은 녀석이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어요. 카멜레온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다만, 세금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세 4.6%만 낸다.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 안 된다. 오케이, 이건 맞아요. 오케이, 이건 맞아.
그러니까 요렇게 취득세만 놓고 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해서 설명이 가능하지. 자,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도 재산세가 특별한 게 없으면 업무용으로 나와버립니다. 업무용으로 나오면은 종부세도 그냥 빠져버려요. 왜 빠지냐면 현행 종부세법은 재산세를 따른다라고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용 재산세가 나오면 그냥 종부세가 업무용으로 가서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초과될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해야 돼요. 현실에 맞게. 근데 그게 행정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세. 마지막 양도세 할 때는 앞에 제가 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싹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세 포함, 주거용으로 안 쓰고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세 빠진다. 요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스텝이 여러 번 꼬인다는 거지. 아까 그 분양 사무실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그거는 업무용으로 했을 때 이야기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중간에 투자금을 더 줄이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전세 갭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는 순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는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에선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갭 투자해서 주거용으로 쓰는 순간 부가세 받은 거, 환급 받은 거 토해내야 되고. 그건 얘기 잘 안 하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주거용 오피스를 사용했다. 그럼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세 포함된 취득세 중과 대상인데, 요거 정확히 뭐냐면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주거용 재산세가 나와야 됩니다. 재산세까지 주거용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빠져 있다. 종부세, 양도세 부과할 때도 주택수를 산정해서 중과돼서 포함하는데, 종부세는 다른 거 없고 재산세에서 주거용 딱 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이 종부세가 약간 이 지방세,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와 이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이 딱 중간에 결려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회복 후에 전체 시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따져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지. 요거는 제가 이제 주말에 하는 강의에서 쓸 거 딱 한 페이지 보여드릴 건데, 한 100페이지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이걸로 오피스텔은 그냥 과세식이 끝낸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처음에 산다, 취득 단계. 그럼 그냥 얘는 취득세 4.6%입니다. 중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이 현혹하는 거죠.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법인은 조심해야 돼요. 법인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안에 있고, 과밀학조건에서 이제 산업단지 제외한 대도시 안에 있고, 마찬가지로 대도시 안에 있는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내가 써버리면은 저거는 이제 중과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할 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보유 단계에 있어서는 업무용 재산세냐 주거용 재산세가 나오냐 그것만 따지시면 되는데, 아까 분양이었잖아요.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별하게 신고 안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업무용 재산세를 부과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업무용 재산세 부과를 해야지 지자체 수익이 더 많거든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70%예요. 근데 주거용은 60%예요. 그리고 공부상 업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신고 안 하면은 세금 더 많은 쪽으로 업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조금 아끼시려고 내가 스스로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저기요, 저 주거용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임대차 계약서 주세요. 그러면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 종부세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오피스텔 주택 종부세 포함이 되면서 갑자기 내가 갖고 있었던 다른 주택이 갑자기 종부세 중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이가 없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양도 단계에서는 앞에 이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싹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 들어가는 거고,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업무용으로 쓸 때도 굉장히 막 가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거용으로 계속 쓰다가 업무용으로 살짝 바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팔아버리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주택수로 그냥 넣어가지고 비과세 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 할 때.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 좀 덧붙여보자. 아니, 이번에 뭐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양도세 새로 알기 쉽게 쓰기를 해가지고 주택 개념을 명확화했다던데, 거기 보면은 취사시설, 뭐 공동문,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별도 구비되면 주택으로 본다 하던데, 오피스텔 대부분 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주택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 지금하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적으면서 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이 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해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당장 뭐 내년부터 업무용으로 쓰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갑자기 무조건 주택으로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오피스를 쓰고 있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에 문도 있고 취사시설 있고 화장실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맹세컨대 단 하루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임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수도 뭐 그런 거 전부 다 업무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 사업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뭐 제가 지금 우리 임대인분 걱정할 건 아니고 뭐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기 때문에 아유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아주 배울 게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오피스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의 문제가 뭐냐면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 보유 단계로 가면서 업무용하고 이제 주거용이 막 갈립니다. 그래서 아까 손을 들어가지고 주거용 쓰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 기특하다 주거용 바꾼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주거용 재산세가 나오면서 종부세도 들어가고 양도세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양도세 할 때 비과세 판단할 때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고주택 비과세 특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는 세금 이야기고, 자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지금은 사실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라면 이런 거는 해볼 만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들 있죠. 삼성, 참담, 뭐 청담, 뭐 잠실 뭐 이런데 이런 거에 면적 얼마 이하는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이 만약에 특히 삼성동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도로 해보는 거는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신혼부부인데 나는 당장 아이가 없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당장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둘이 부부는 출퇴근이 편하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밑에 있는 돈을 줄여가면서 하나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오케이. 나중에 A 지역이 뭐 5년, 10년 아주 먼 이후에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내가 뭔가 땅덩어리 부동산 하나 갖고 싶다. 뭐 그래도 오케이.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임대사업자 묶어야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묶어야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묶거나 일반 임대사업자 묶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업자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묶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분양사무실 가가지고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묶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급을 받죠. 나중에 주거용으로 만약에 전세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 환급 받는 거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무용은 대부분 다 월세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주 정말 희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그런 오피스텔만 싹 다 해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피하고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팔겠다. 아, 내가 이것까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안 팔겠다. 아니야, 이건 됐어. 그래서 이제 오래 갖고 계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주임사로 묶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상업용 그런 수요가 있어서 내가 일반 임대 사업자인데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임대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주택수도 빠져버리고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주택수는 내가 들어가고 양도세는 내가 가고 하니까 난 투자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전세로 세팅하겠죠. 그냥.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 이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따라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확답을 하시면 좀 힘들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투자용인지를 구분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